안녕하세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너무나 착한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으나 시집살이라는 굴레는 저를 옥죄어 왔어요. 저도 저지만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이 참으로 측은했는데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쌓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고 저를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한 분이었어요. 내일 그네 골프장 오픈한다고 하니까 너희 단단히 준비하고 와라. 떡이라도 돌리고 음식도 좀 장만하고, 알았니? 동서, 미안해. 아무래도 떡 돌리는 거랑 음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동서가 야무지게 이런 거 잘하잖아. 예, 미안할 게 뭐 있니? 아무것도 안 해오네 며느리로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네가 할 도리니까 그리 알아. 근데 진짜 수저 세트 하나 안 해온 건 동서도 너무 심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빈몸으로 털레털레 와? 똑같이 모질한 것들끼리 만났으니까 그런 걸 모르지. 아무리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고 했다고 그냥 빈몸으로 와? 어머님, 저 이이랑 사는 집에 혼수 다 제가 한 거고요. 이이가 열심히 일해서 청약 당첨되어 집도 장만한 건데 왜 어머님이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안 주고 안 받는다고 하신 건 어머님 아니셨나요? 매번 이러실 거면 왜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걸 그렇게 들어? 예, 내 친구 며느리는 물방울 다이아 세트로 해줬다더라. 넌 못해도 순금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날 무시하니까 이렇게 맨몸으로 털레털레 다니는 거지. 나를 존경하면 그러겠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했겠지. 어머님, 제가 있잖아요. 노여움 푸세요. 솔직히 저도 저런 서민의 삶 잘 모르지만 뭐 동서도 형편이 어려웠겠죠. 제 형편을 고려하여 결혼을 준비할 때 안 받고 안 주기로 한 결혼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착실하게 한 푼 두 푼 모아 청약이 당첨된 아파트에서 신접살림을 차릴 수 있었고 제가 그 아파트 안에 혼수를 채워 넣었습니다. 어머님도 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지만 어머님은 제가 어머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았다고 늘 저만 보면 구박하기 일쑤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형님네는 워낙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시집 올 때 어머님께 모피코트를 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저와 형님을 워낙에 차별하고 대놓고 절 무시하였어요. 처음엔 괜찮았던 형님도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자 똑같이 무시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참 순진하단 말이야. 어른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건 반대의 말인 거지. 하긴 뭐 워낙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런 것도 다 부담이었겠다. 내일 늦지 말고 골프장으로 와. 동서가 할 일 엄청 많으니까.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니 형님 뜻대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내일 뵐게요, 그럼. 어머, 동서, 삐졌어? 그냥 한 말이야. 뭘 또 그런 걸로 새삼 삐지고 그래? 동서가 워낙 없이 사니 자격지심인 거야. 형님 친정에서 아주버님께 골프장을 차려주셨기 때문에 어머님은 그때부터 입이 귀에 걸리기 시작했고 가뜩이나 예뻐하는 큰며느리를 더욱더 예뻐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골프장 오픈식 때 방문해 보니 저와 남편이 할 일을 아예 빼놓은 형님네 부부였고 그걸 당연히 생각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늘 이렇게 비교당하고 무시당하는 남편이 안쓰럽고 짠했어요. 예, 이 떡 좀 건물 사람들한테 다 돌리고 오고 너는 여기 화분들 좀 옮겨라. 너네 형이랑 형수가 좀 바쁘니? 얼른 움직여.
엄마, 이거 화분 옮기고 또 어떤 거 하면 될까요? 형네 골프장인데 제가 좀 많이 도와줘야죠. 시키실 거 얼른 주세요. 저기 바닥도 쓸고 창틀도 좀 닦아라. 아니, 알아서 눈치껏 해야지. 꼭 이렇게 내가 시켜야 되니? 넌 눈치가 너무 없어. 서방님, 아까 저기 손님이 물을 흘렸거든요. 물 좀 닦아주세요. 누가 지나가다가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형님, 그런 건 형님이 하세요. 골프장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려고 차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왜 제 신랑이 해야 하죠? 예, 이런 거 좀 부탁할 수 있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옆에서 들으니까 부탁이더만. 너도 참 애가 꼬였다 꼬였어. 그러니까요. 인력을 쓰셔야지 이런 걸 왜 창수 씨가 해야 하냐고요. 아무리 도와주러 왔다고 하지만 좀 그렇네요. 막말로 저희한테 언제 한번 고맙다고 인사나 한 적 있나요? 그저 당연하게 항상 굳은 일부터 시키고 저희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남편을 이렇게 종처럼 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사실 남편은 어머님의 친아들이 아니었고 어려서 입양된 양자였어요. 아버님은 언제나 보육원 봉사를 많이 다니셨는데 그중 가장 눈에 들어온 제 남편을 입양했다고 했고 그렇게 평생을 그 집에서 막내 아들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제 눈엔 남편을 대놓고 차별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입양한 자식도 자식인데 어쩜 그렇게 친아들이랑 차별을 하면서 대하는지 제 마음이 다 안 좋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입양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늘 어머님께 잘하려고 노력하는 아들이었죠.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마음씨만은 비단결 같았고 오히려 정말 미련하게 착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남자였어요. 내가 너 걷어주고 먹여주고 이거 다 얼만 줄 알아? 돈으로 환산 못해. 그러니까 넌 평생 나한테 잘해야 한다. 돈을 못 벌면 행동으로서 나한테 보여주란 말이야. 그래야 내가 널 입양아로 받아들인 보람이 있지. 내 말이 틀리니? 네 형이 이런 거 딱하니 운영하면 네가 와서 청소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안 그래? 네 와이프 그만 떽떽거리라고 해라. 네, 엄마 말이 맞아요. 제 은인이시죠. 이렇게 가족도 만들어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제가 더 잘할게요, 엄마. 근데 어머님, 그래도 같은 자식인데 아주버님이랑 차별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제가 봐도 너무 민망해서요. 입양을 해서 가족의 울타리를 만들어준 건 감사하지만 제3자가 보면 친자식과 남의 자식을 차별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뭐? 내가 뭔 차별을 해? 당연히 내가 키워줬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고 큰아들이 내 뱃속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너 뭐 잘못 먹었니? 어디서 저런 털 떨어진 애를 데리고 와서 집안을 사단 내려고 해? 못된 것. 재수 씨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어디서 위아래도 없이 말대꾸를 합니까? 야, 니 처 똑바로 교육 안 시킬래? 참다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면 어머님은 늘 저렇게 막말을 일삼았고 남편이 겨우 저를 진정시켜야 저는 화가 누그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대놓고 남편과 시숙을 차별하면서 대놓고 저희 집을 무시하기도 하였죠. 원래 사람은 근본이 중요한 거다. 우리 아들은 오리지널 정통 이 집안의 장남이고 쟤는 솔직히 바깥 양반이 입양하자고 해서 입양했으니까 누구의 씨앗인지도 모를 녀석인 거지.
너 나한테 섭섭하다고 생각 마라. 난 그래도 남한테 할 만큼 한 거야. 그럼요. 어머님처럼 성인군자가 어디 있으시다고. 솔직히 남을 저렇게까지 키우신 건 쉽지 않은 거죠. 어머님, 대단하세요. 동서가 어머님 살아온 세월을 다 알아? 뭘 안다고 그렇게 어머님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어머님 마음 다치셨겠다. 역시 우리 며느리야. 다들 그래. 나보고 어떻게 누군지도 모를 자식을 키우냐고. 그래도 어쩌겠어. 내 운명인걸. 최대한 열심히 보살피고 돌봐야지. 그러니까 둘째 너, 나한테 특히 더 잘해야 해. 나한테 절을 해도 모자랄 판이니까. 알겠니? 왜 대답이 없어? 네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그래도 가족이 생기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건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형님네 식구와 어머님은 저렇게 한편이 되어 골프장에 모든 손님들이 계신 데서 남편에게 저런 행동을 하였어요. 제 기준에 상식이 정말 없어 보였지만 남편은 멋쩍은 듯 웃으며 본인 할 일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마 지금도 저런데 어렸을 때는 얼마나 눈치를 줬을지 안 봐도 훤했고 그 모습이 눈에 훤해 저조차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입양된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자기는 왜 죄인처럼 거기서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 진짜 어머님 해도 해도 너무하셔. 그래도 엄마 말이 맞잖아. 이렇게 키워주고 입혀준 것도 대단하신 거지. 완전 피도 안 섞인 남인데 그러려니 해. 막말로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 나인데 엄마가 걷어주고 키워준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난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당신이 그러니까 더 무시하시는 거야. 아버님만 집에 계셨어도 저러진 못하시는데 점점 아주 더해 보면은 이번 주에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한테 다녀올 거지? 오랜만이라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마 아버님도 엄청 기다리실 거야. 그래야지. 아빠 얼굴도 보고 바람도 쐬드리고 그러려고. 요즘엔 매일 보면 본인이 갈 때가 된 것 같다고 하시고 마음이 참 안 좋아. 이번에 가서 기분 좀 풀어드리고 와야지. 그래도 아빠는 누구보다도 날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니까.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아버님은 요양원에 계셨는데 저희는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요양원에 방문을 하여 아버님을 뵙곤 했어요. 그래도 집에 아버님이 계실 땐 어머님의 차별이 이렇게까진 심하진 않았지만 아버님이 집에 안 계시고 나서 오히려 더욱더 차별이 심해지셨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아버님을 참 잘 따르고 더욱더 존경하며 좋아했어요. 그렇게 아버님을 뵈러 요양원으로 향했고 그 어느 때처럼 아버님은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답니다. 언제 봐도 정말 다정하신 분이었고 젠틀하신 분이었는데 남편을 입양아처럼 대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본인 귀한 아들처럼 여겼거든요. 너희 엄마 이스텔이 여전하지? 네가 이해해라. 나 이렇게 아프게 되고 본인도 마음 붙일 데가 없고 하니 너한테 또 그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미안하지. 괜히 사는 동안 스트레스 준 거 아닌가 싶은 것이 안쓰럽고 짠하고 그래.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 아니었음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쾌차하시고 이제 집에 가셔야죠. 이제 너한테도 털어놔야 할 것도 같고 때가 된 것 같아서 얘기 좀 해야겠다. 세아가 자리 좀 비켜줄래? 할 말이 있어서. 시아버님은 남편에게 미안해하면서도 꼭 할 말이 있다며 저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고
그 이후 남편의 표정은 정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했던 말을 되물어봤지만 남편은 절대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더 이상 묻는 것이 남편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일은 까마득하게 흐리고 지나갔어요. 어머님이 손꼽아 기다리던 생일이 다가왔고 어머님은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이 생각도 나지 않는지 성대하게 생일잔치를 해야 한다며 한두 달 전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여 본인이 간절히 기다리던 생일이 다가온 것이에요. 내 생일인데 우리 며느리들이 뭘 사왔는지 내가 한번 볼까나? 우리 큰애는 언제나 이렇게 정성 들여서 가져온다니까. 어머, 이 브랜드 엄청 비싼 건데. 아유, 역시 우리 큰애다. 너무 고마워 진짜. 내가 입고 싶었던 건데. 지난번에 어머님이랑 쇼핑할 때 어머님이 눈독 들이는 거 제가 다 봤죠. 얼른 입어보세요. 아, 동서는 뭐 준비했어? 아, 저도 지난번에 어머님이랑 백화점 갔을 때 바지 예쁘다고 하시는 게 생각나서 이 바지 하나 준비했어요. 바지만 사드리기 뭐해서 세트로 어울리는 티셔츠도 하나 준비해봤는데 어떠세요? 어머님이 지난번에 입어보고 핏 예쁘다고 했는데 여기 브랜드 저가 브랜드잖아. 1년에 한 번 있는 시어머니 생신인데 너 참 돈 아낀다. 내가 네 남편 고아 소리 안 듣게 해준 장본인이야. 왜 이래? 에휴, 저기다가 가져다 놔. 일단 이 재킷 먼저 입어봐야지. 우리 큰애 너무 고맙다 정말. 그러게, 동서. 아무리 서방님이 친자식이 아니라도 그렇지. 그 옷은 너무했다. 거적대기 같아. 누가 입니 그런 걸? 네? 아니 이거 어머님이 가지고 싶다고. 아 물론 형님이 선물한 가격에 비하면 저렴하지만 그래도 저한텐 큰돈이에요. 알겠으니까 저리 가져다 둬. 저런 걸 어디 입고 나가라고. 이 재킷 좀 봐라. 얼마나 뽀대가 나니? 역시 우리 며느리야. 여유가 있는 형님 선물에 비해 제 선물은 한없이 약소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백화점 중년 여성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임에도 신경 써서 고른 제 선물을 패대기가 쳐졌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웃으며 형님에게 너무 행복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수치심이 느껴지고 역시나 어머님은 돈밖에 모르는 분이구나 싶은 게 내가 왜 여기 왔지 싶었어요. 아유, 이쁜 내 며느리. 내가 오늘 그게 한턱 쏠게. 그럴 줄 알고 한우 투 플러스로다가 내가 준비했거든. 네가 좋아하는 살치살 구워줄 테니까 얼른 먹으렴. 언제나 내가 너 때문에 웃고 산다니까. 아, 둘째가 가져온 바지도 가져와라. 쓸 데가 있겠네. 어머, 어머님, 입어보시게요? 아유, 대보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 그 재킷이랑 전혀 안 어울리는 싸구려 바지네요. 어머님은 형님에게 살치살을 구워준다고 하며 쓸 데가 있다고 제가 사드린 바지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래도 입어나 보시려나 보다 싶어 바지를 가져다 드렸더니 일부러 저를 보라고 대놓고 열받게 하는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에 치를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품 재킷 사다 바친 형님네에겐 살치살 구워주며 내가 사준 바지는 기름 바지로 쓰려고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이걸 누가 입냐? 그래도 이렇게라도 쓰면 되겠네. 너네가 제 친엄마 아니라고 돈 안 쓰는 거지? 예단도 안 해와 선물도 저렴해. 하여튼 너네 두뇌에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안 들어.
내가 지를 키워줬으면 마누라 단속을 잘해야 할 거 아니야? 동서가 사준 거 그래도 쓸데가 있네. 오늘 아주 한우 구워 먹으면서 쏠쏠이 제 역할 하겠어. 잘 싸웠네.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어머님이랑 형님은 상식도 뭣도 없으신 분이고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주체를 할 수 없는데 옆에서 침묵하던 남편이 조용히 용지 하나 내밀자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어버렸고 그 이후 온 집이 개거품 초토화 돼버렸습니다. 저 역시 그 모습을 보고 놀라긴 마찬가지였으며 남편은 이때다 싶은 얼굴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야? 너 지금 이걸 어떻게... 네 애비가 그러던? 이놈의 양반이 절대 말 안 하기로 해놓고. 역시 엄마도 알고 있었군요. 그래놓고 평생을 근본 없다느니 그렇게 절 구박하신 거예요? 진짜 역대급이네요. 넌 나한테 불행의 씨앗이었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그래,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다. 넌 우리 집안의 양자 그 이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건 변함없어. 남편이 용지를 내민 건 다름 아닌 아버님과의 유전자 검사 용지였고 그곳은 아버님과 남편이 친자관계가 확실하다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사실 남편은 아버님이 입양을 했다고 했지만 아버님이 밖에서 나온 자식이었고 평생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친자인 걸 얘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남편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님이 어머님과 결혼하기 전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남편의 친어머니였고 지금의 시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하여 아버님과 남편의 친어머니가 헤어지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이상하여 따져보니 지금의 아주버님은 아버님의 친자식이 아니었고요. 그걸 다 알면서 아버님은 첫사랑을 잊지 못해 본인도 밖에서 나왔기 때문에 묵인하셨어요. 아버님의 외도가 포장될 순 없지만 그래도 남편은 아버님의 친아들이 맞았습니다. 평생 밝히지 않다가 아버님은 요양원에 남편의 친어머니가 수소문 끝에 찾아온 후 남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친어머니가 남편을 꼭 만나고 싶어 한다며 말이죠. 그리고 그 친어머니는 아들을 찾았을 때 본인이 초라하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벌었다고 했고 지금은 강남에 내놓으라고 하는 건물 몇 채가 친어머니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찾고 남편에게 모든 걸 주고 싶다고 꼭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라고요. 엄마도 떳떳하지 못하면서 왜 저만 이렇게 살게 한 건가요? 형은 엄마의 자식이니까 평생을 차별받아도 고아인 날 걷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애써 위로하고 살았는데 형이 아빠의 자식이 아니었잖아요. 왜 내가... 웃기지 마. 네 형이 네 아빠의 아들이야. 네가 감히 네 아빠의 재산이 탐나니까 이제 와서 이러는 거지? 재산 때문에 악착같이 남편한테 고하라고 했던 거군요. 아버님 재산 욕심 부리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해댔는지. 남편은 정말 지금도 아무런 욕심 없이 지냈어요. 근데 이젠 말이 다르죠. 아버님의 친자식이 남편이고 아주버님은 아버님과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분할은 똑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안 참아요. 이제 엄마, 아니, 평생 절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아주머니라고 해야 하나요? 저도 이제 영 끊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재산은 눈꽃만큼도
형이 가져가지 못하게 할 거니 그리 아세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절대 안 참을 거니까. 이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내가 저게 언젠가 화근이 될 줄 알았어. 우리 아들 앞길을 막을 줄 알았다고. 절대 그렇게 못해. 아니, 어머님. 그럼 이 사람이 아버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씨앗인지도 모르는 거고요? 아빠 자식이 내가 왜 아니야? 맞다니까. 당신 그따위로 말하지 마. 난 누가 뭐래도 우리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나왔으니. 남편은 시어머니와 절연을 선언하고 아버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정말 본인을 위한다면 현명하게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도 이제야 핏줄이 많이 당기는지 아주버님에겐 시골의 땅 조금과 어머니에게 빌라 한 채,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전부 제 남편에게 상속했어요. 아무래도 평생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보상한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내 아들 평생 밝히고 싶었지만 참 나도 바보 같지. 이제야 밝히는 날 용서해줘. 그리고 이렇게라도 너한테 보상하마. 아무래도 너한테 보상할 길이 이것밖에 없는 거야. 참 나도 미련하고 나쁜 애비지. 용서해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아빠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상속분은 잘 받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받을 사람은 되는 거죠? 그래도 이 넓은 세상 철저히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저에게 친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꿈 같네요. 늘 너에게 밝히고 싶었던 비밀인데 늦게 밝혀서 미안해. 내가 갈 때가 다 됐나 보다. 이제 속이 참 후련해. 그야말로 시어머니가 대로할 일이었고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본인들은 이 상속분에 대해 굴복할 수 없다며 노발대발 난리를 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도 만만치 않게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애초에 아버님이 이렇게 상속해 주실 때 어머님께서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걸 굳게 깨달았고 거기에 맞춰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니깎게 감히 이 재산을 탐내? 넌 그냥 고 하나 다름없어. 이제 와서 뭐가 편하겠니? 절대 안 변하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빠가 나눠준 건데 뭘 어쩌시려고. 그리고 핏줄은 그쪽 아드님이 핏줄이 아닌 거죠. 아빠 자식이라고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제 친엄마랑 갈라놓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저도 이제 안 참습니다. 절대 이전처럼 안 살아요.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어려서부터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었다. 아주 지 친엄이 쏙 빼닮아가지고 언젠간 화근일 줄 알았어. 당신 말 조심해요. 이해한테 평생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를 파네. 돈에 눈이 돌아서는 세상 제일 무서운 사람이네요. 내가 왜 용서를 구해? 저딴 걸 내가 걷어주고 먹여줬는데? 너희 나한테 절을 해야 돼. 나쁜 것, 머리 검은 징승 거두지 말랬더니 이 말이 딱 맞아. 네가 내 뒤통수를 쳐? 그래, 네 친엄마 만났다 이거지? 그 여자도 끈질겨 정말. 말이야 바른 말로 해야죠. 우리 아빠가 당신네 모자를 거둔 거지. 당신의 위치가 이거라고. 밖에서 나온 자식을 데리고 이 집에 염치 없게 눌러 앉았으면 이제라도 그에 걸맞게 행동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법적 공방을 이어갔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이었는데 우리한테 유리했지만 그쪽에서 절대 뺏길 수 없다는 듯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결과론적으론 저희가 승소했어요. 상속을 해주는 아버님의 직계자손 1순위가 남편과 어머님이었는데 어머님은 이미 값비싼 빌라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어머님의 꿈인 이 재산 모두가 아주버님에게 돌아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리고 평생 어머님에게 차별, 괴롭힘 당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늘 괜찮다고만 했던 남편이었지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철저히 남이란 걸 깨달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들과 행사 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점을 토대로 약소하지만 어머님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 결과는 엄청 큰 파장을 불러오기도 하였는데 형님은 본인을 속이고 한 결혼이라고 아주버님에게 이혼소송을 걸었고 아주버님은 졸지에 형님에게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네가 워낙 잘 살았어서 어머님이 그렇게 형님에게 죽고 못 살았는데 이 소송의 결과로 형님까지 잃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게 계산적인 형님은 본인이 절대 꿀리는 집의 며느리가 될 수 없다며 이혼을 하고 싶다고 선전포고를 하였어요. 저 역시 당황했지만 시어머니와 시숙은 난리가 나게 되었죠.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어머님, 그렇게 서방님 보고 고아라더니 사실상 제 남편이 이 집에서 고아나 다름없었네요. 제가 돈 없는 사람도 아니고 전 출신을 숨긴 게 너무 화가 나고 이미 우리 사이에 신뢰는 깨진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런 사생아 출신이었으면 제가 결혼을 했을까요? 진짜 분하지만 그래도 정이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너까지 왜 그러니? 뭐가 달라? 얘가 내 아들이고 내가 그럼 엄한 놈한테 얘를 낳았을까봐? 우리 변한 거 없다. 미운 오리 새끼가 서방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제 남편이었잖아요. 전 이걸 못 참겠네요. 그냥 깔끔하게 협의 이혼으로 하죠. 저희 부모님이 하시면 절대 가만 안 계실 거예요. 수준이 맞아야지 이거야 원. 내가 저런 사생아랑 결혼을 했다니. 아휴 기막혀. 너 지금 이 재산 다 못 물려받아서 그러는 건 아니고 돈 때문이 아니라더니 내가 보기엔 그런 거 같은데 아니야?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어쨌든 제 생각 변하지 않으니 도장 찍어서 서류 보내주세요. 제가 법원에 제출할 테니 괜히 힘 빼지 말죠. 여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끝이 나? 나도 피해자인데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부부 사이가 이렇게 종이점 같다니. 애 없을 때 끝내는 게 맞아. 난 당신한테 이제 정 다 떨어졌어. 그냥 깔끔히 끝내자. 그럼 나 갈 테니 서류 보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애초에 욕심을 부려서는 이제 내 인생 어떡할 거냐고요? 엄마가 책임지란 말이에요. 졸지에 이혼도 당하고 재산까지 나눠 가져야 하는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남편은 아버님을 통해 친어머님을 찾을 수 있었고 친어머니 분은 정말 멋진 여자 그 자체였어요. 남편을 보고 오열을 하며 미안하단 말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렇게 헤어져서 살았을 때 저 어머니 마음이 오죽했을까 싶으면서 가슴이 아려왔어요. 생떼 같은 핏덩이를 떨어뜨려 놓고 자식을 찾아오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자 혼자 저 정도까지 되었을 땐 정말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널 데리고 갔어야 했는데 그땐 정말 나 살기도 바빴어. 미안해.
그래서 악착같이 널 나중에 만나기 위해 이 악물고 이랬어. 이 엄마를 용서해 주겠니? 영치불고하지만 앞으로라도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 왜 이제 찾아왔나요? 어렸을 때 찾아오시지. 제가 얼마나 힘겹게 참고만 살았는데, 돈 없어도 엄마 옆에서 그저 사랑받는 아들로 살고 싶었다고요. 늘 고아 취급에 없는 놈 취급. 진짜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너무 무책임해요. 제가 낳아달라고 했냐고요. 왜 제 인생을 이렇게 서글프게 만들어요? 왜? 너무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없다. 엄마 좀 용서해줘. 그 시절 네가 힘든 만큼 앞으로의 인생 내가 보상해 줄 거야. 너한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네 아빠랑 헤어지고 재혼은 하지도 않았어. 그저 너 하나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이 약 물었거든. 너 8살 되던 해에 사실 네 국민학교로 널 보러 갔었어. 엄마도 없이 아빠랑 입학식에 다녀오는 것 같더구나. 마음 같아선 내가 네 엄마라고 나타나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네가 혼란스러울까봐 앞에 나서지도 못했지. 미안해. 그래도 네 입학식 졸업식엔 엄마가 늘 뒤에서 함께 했다는 것만 알아줘. 하지만 정작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이렇게 건강히 살아 계셔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전 고아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기뻐요. 남편이 친어머니와 아버님을 용서하는 것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지만 워낙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방 용서를 하였고 친어머니와 왕래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오랜 수건인 이 모든 비밀을 다 풀고 나신 뒤 얼마 안 돼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아버님에게 너무 실망이라며 장례식에 참석도 하지 않았고 마지막 아버님 가는 길 친어머니와 남편이 지키게 되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비밀을 풀어주고 가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며느리 고맙다. 네가 우리 창수 옆에 있어줘서 창수가 버틴 거겠지? 앞으로 시어머니로서 정말 잘할게.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기보다 친모녀처럼 잘 지내자. 내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열심히 살 거야. 감사합니다. 사실 시어머니한테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봐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저도 잘할게요, 어머님. 창수가 고아에 입양하였어도 넌 늘 창수 옆을 지켜줬지. 정말 내가 너한텐 고마운 마음밖엔 없어. 창수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이게 다 어머님 성품을 창수 씨가 물려받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리하여 저에겐 자비로운 시어머니가 생겼고 남편에겐 이 세상 무엇도 아깝지 않게 해주실 어머니가 생겼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이런 사랑을 받아본 게 처음인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늘 행복해했고 저 역시 너무 기뻤답니다. 남들에게 쉽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친어머니를 찾아 이런 행복을 누린다는 게 저 역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소식은 없지만 아무래도 그저 본인 아들이 최고인 양 아직도 살아가고 있겠죠. 이쯤 되니 그저 원망도 미움도 없어요. 그저 이제는 저희와 별개로 알아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30년을 넘게 키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끝이 난 관계지만 그저 그들도 어딘가에서
본인들의 행복을 찾길 바라면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들, 딸과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50대 여성입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에 후회는 없지만 막상 떠나려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곧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제 결정을 번복할 마음은 없습니다. 큰 아들 따라 제 딸과 저는 해외로 떠나게 됐지만 이곳에 남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저희 가족과 관계 형성이 좋았다면 분명 함께 떠날 수 있었을 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아픔을 겪게 되었던 터라 조금의 미련도 없이 그리고 그 사람들과 정을 떼내려 합니다. 평소에도 저희 가족이 상처를 많이 받았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최대한 참고 살아왔었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불행하게도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시모는 그 탓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2년 전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 옆에 제가 타 있었고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스카우트된 아들이 잠깐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돼서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이라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를 태우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가 미끄러졌는데 남편은 저를 지키기 위해 운전대를 안쪽으로 틀었고 가드레일과 부딪히게 되면서 전복이 되었는데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게 된 남편은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사고가 나기 5분 전에 남편이 저를 태우고 막 출발했을 때 시모가 전화를 했었어요.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 사고 위험이 있어서 제 아들이 버스 타고 바로 시댁으로 오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걱정을 하셨는데 남편은 아들 얼굴을 빨리 보고 싶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터지게 된 거였죠. 그리고 시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가 전부 제 탓이라고 했었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퇴근한 저를 태우러 갔다가 공항으로 가는 길에 사고가 나게 된 거라 저에게 잘못이 있는 거라고 오열을 하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건 시모의 말처럼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면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기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뒤 다니던 회사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회사를 다닐 수 없었던 이유는 항상 남편이 먼저 퇴근하고 저를 데리러 왔었기 때문에 회사에만 도착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시모는 퇴사한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장남이 세상을 떠났으니 시모와 신우를 제가 책임져야 한다며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한 뒤에 시댁으로 들어와 살길 원했습니다. 그 말에 당황해서 바로 답을 주지 못했었는데 시모는 세상 떠난 아들의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제가 시댁에 들어오길 강요했었죠. 남편이 떠난 뒤 혼자가 된 저는 처음엔 모든 게 제 탓인 것 마냥 느껴져서 죄책감 때문에 시댁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를 걱정한 딸은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한 뒤 저를 따라 시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시모가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출퇴근 거리가 멀어도 시댁으로 들어왔었어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들은 이런 상황들을 불안해 했었지만 아들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어서 때를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딸이 시댁에서 생활하게 된 날부터 시모는 세상 떠난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다고 우울증까지 왔다면서 집안일들은 전부 저와 제 딸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인 신우는 원래 성격이 안 좋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더욱더 저희 모녀를 괴롭히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얼굴 붉히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시모와 신우의 행동에 결국 안 좋은 감정이 터져버리게 되었고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딸도 남편이 세상 떠나고 2년 동안 참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더는 감정 조절을 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제 딸과 신우가 서로 이번 설 명절날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우게 된 이유는 제가 힘들게 만든 음식 때문이었어요. 식사를 하기 위해 서로 둘러 앉았는데 중앙에 올려놓았던 갈비찜을 대놓고 신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시모의 행동에 당황한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올려놓은 갈비찜이 전부라 같이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는데 그런 저를 노려보던 신우가 밥 먹다 말고 젓가락으로 식탁을 강하게 내려치며 저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지금 하는 말 들었어? 갈비찜을 같이 먹겠다잖아. 겸상하는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젠 아주 대놓고 먹는 걸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네. 지금까지 노처녀로 살아온 것도 서러운데 내가 갈비찜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돼? 엄마, 뭐라고 한 소리 좀 해세요. 조용히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만만한가 봐. 내 딸이 먹고 싶다길래 가까이 끌어줬는데 뭐가 잘못됐니? 밥상머리 앞에서 숟가락도 뜨기 전에 기분을 잡치게 만들어? 지난 너는 굳이 갈비찜을 입구멍에 쳐넣어야 되겠니? 널린 게 반찬인데 왜 하필 갈비찜이야? 할미가 얘기했지? 이건 너희 고모를 위한 거니까 만지지 말라고 매번 명절마다 얘기를 했을 텐데 붕어 대가리도 아니고 벌써 또 까먹은 거야? 도대체 머리통은 왜 들고 다니는 거야? 그냥 장식품이니? 굳이 먹고 싶으면 밥 먹는데 분위기 망치지 말고 나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 너희들이 왜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지 벌써 까먹은 거야? 내 아들 세상 떠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감을 잃은 거냐고? 누구 때문에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평생을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될 년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눈을 부라려? 종년들 주제에 감히 우리 딸 갈비찜에 손을 대? 어머님,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모두가 둘러앉아 같이 먹으려고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희도 상당히 곤란하죠. 나이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먹을 거 가지고 유치하게 계속 이럴 거예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울 거면 그냥 갈비찜은 아무도 안 먹는 게 좋겠어요. 계속 싸움만 나잖아요. 지금 어디에 손을 대는 거야? 그 더러운 손 안 치워? 종년 주제에 감히 갈비찜에 손을 대?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들었어? 이것들 안 되겠네. 너희들 저짝 가서 밥 따로 먹어라. 하여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내 아들이 왜 너 같은 년이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장남이 세상을 떠났어. 알아서 키워도 모자랄 판에 눈치 없이 갈비찜에 손을 올려? 보자 하니까? 너희들 좋게 말로 하니까 내가 우습지? 시모는 기분이 상했다며
갑자기 저와 제 딸의 밥그릇을 들어 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앞으로는 겸상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저와 딸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제 딸과 명절 음식 준비하는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두 모녀가 갈비찜 하나 가지고 집안 분위기를 상당히 안 좋게 만들어버려 저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동안 세상 떠난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서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시모와 신우의 잘못된 행동에 결국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힘들게 음식 준비했는데 고작 갈비찜 하나 가지고 유치하게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요? 어머님 성격이 더러우니까 아버님도 버티지 못하시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신 거라고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희가 노비예요? 종년들이라뇨. 그이가 세상 떠난 게 저도 마음이 아프고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어머님은 제 마음 조금도 헤아려 주려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점이 너무 서운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어디서 시애미한테 말대꾸를 하고 있어? 우리 집 양반이 세상을 떠난 게 내 잘못이라고? 암에 걸린 것도 내 탓이니? 어머님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한 거겠죠.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돌아보시면 답 나올 텐데요. 어쩜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지금까지 우울증약 먹으면서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가 같은 아픔으로 힘들면 최대한 좋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만 아니었어도 내 아들 세상 떠날 일 없었다. 너 하나 때문에 돌이킬 수도 없는데 그럼 화가 안 나겠어? 회사로 데려와 달라는 말만 안 했어도 그쪽으로 갈 일도 없었을 테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너 탓이 아니야.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건 안 보여? 나는 네가 평생 내 아들 세상 떠난 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불행이 나를 숨쉬게 만드는데 여기서 멈출 이유 없잖아. 당장 엎질러진 밥그릇 전부 치우고 저기 구석에서 얼굴 안 보이게 밥을 처먹든지 해라. 같은 공간에서 숨쉬며 사는 것도 정말 곤욕이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내 아들이 세상 떠난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지. 할머니가 드디어 병원에 갈 시간이 됐나 보네.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어. 엄마, 우리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더는 이 집구석에 붙어 있을 필요 없다고요. 야, 이 쬐끈한 게? 너 지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희 엄마가 그리 가르치디? 아주 두 모녀가 쌍으로 난리를 치는구만. 내가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너 오늘 그 버르장머리 좀 당장 뜯어 고쳐야 할 것 같다. 엄마,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 오빠는 세상을 떠났는데 내 앞에서 저렇게 멀쩡히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라통이 터진다고요. 눈치도 없이 우리 오빠가 좋아했던 갈비찜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희들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신우는 무서운 눈빛으로 저와 제 딸을 노려봤어요. 그리고 거침없이 제 딸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제 딸 또한 안 좋은 감정이 계속해서 쌓여왔던 터라 신우를 똑같이 밀쳤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설 명절날 대판 싸우게 되었고 무지막지하게 달려든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남편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서로 안 좋은 감정은 가지고 있었지만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시모와 신우는 저희 모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만 참기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그 자금으로 아들은 미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중에 돈이 많지 않았고 최대한 버티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시모와 신우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제 딸을 함부로 대했어요. 어차피 떠나면 평생 얼굴 볼 일 없어서 저희 가족은 최대한 시모와 신우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고 갈빗대로 뺨 세례까지 날아왔습니다. 만약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다면 함께 떠나는 걸 고려해 봤을 텐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걸 겪고 와서 더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안이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뒤엉켜 있던 시모는 행동을 멈췄고 고개를 돌려 인터폰을 바라보길래 저는 시모를 밀친 뒤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아니, 얼굴이 이게 뭐예요? 지난화도 꼴이 이게 뭐야? 할머니, 저랑 약속하지 않았어요? 저 오기 전까지 최대한 좋게 지내기로 했었잖아요. 아유, 우리 손자 왔어? 네 엄마가 할미를 얼마나 속썩였으면 이렇게까지 행동했겠니?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가 터져버린 거라 어쩔 수가 없었다. 너는 만신창이 된 할미 꼴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오늘 온다고 하지 않았잖아. 애미 너는 우리 손자 온다고 이제 말도 안 한 거야?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을 한 거지? 너희랑 사는 거 지긋지긋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이참에 우리 손자가 이 할미 좀 데려가면 안 되겠니? 이 집구석에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사는 것도 이제 지겹고 숨 좀 쉬면서 살고 싶구나. 우리 손자는 할미 편이지? 그래. 할머니랑 고모가 너 올 때까지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렸는지 알아? 나도 늦었지만 결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여기에는 나랑 맞는 사람이 없다니까. 해외에서 찾아봐야 되겠어. 더 늙기 전에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조카가 고모 도와줄 거지? 너 좋은 곳에 스카우트 제의 받아서 돈도 많이 받는다며. 네, 저도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희 아빠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끝난 뒤 비행기 타기 전에 제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 엄마랑 제 동생 잘 좀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할머니가 저희 엄마 잘 챙겨주겠다고 하셔놓고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제가 안부 전화 드렸을 때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면서요. 서로 단 한 번도 얼굴 붉힌 적 없었다면서. 그건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이 정도로 심각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지금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이번에 지금 일하는 곳보다 더 큰 금융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아서 회사를 옮기기로 했거든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조건이 뭐였는지 알아요?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 살아도 넉넉할 정도로 큰 집을 제공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명절이고 좋은 소식도 알려드릴 겸 해서 잠깐 온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짐 챙기세요. 할 만큼 했고 더는 이 집구석에 붙어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끼리만 출국해요.
여권도 미리 준비해 놨죠? 몸만 떠나면 되는 거니 내일 바로 출발해요. 아니, 잠깐만. 갑자기 떠난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너 할머니 꼴은 안 보이는 거야? 이거 봐봐라. 머리가 한 움큼 빠져 있고 옷도 다 찢어졌다. 여기 얼굴 보래도 너희 엄마한테 긁혀서 손톱 자국까지 났다고. 지금 이게 내 잘못만 있는 거 같니? 서로 불만이 있어서 그 감정이 터져 나온 것 뿐이지. 평소엔 잘 지냈었어. 안 그래, 혜미야? 아들은 이미 두 귀를 닫아버렸고 제 딸과 저는 몸만 떠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지고 갈 짐만 챙기려고 움직였어요. 시모의 말에 아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최대한 상황을 풀어보려 했지만 이미 서로가 받은 상처의 골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좋게 풀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너희들 전부 다 떠나버리면 집안일은 누가 하고 음식은 또 누가 만들어? 설마 생활비까지 끊어버리는 건 아니지? 네, 그것도 이제 그만하려고요. 매달 할머니한테 드렸던 용돈도 더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고모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내 동생 잘 챙겨주고 있다는 거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 너무 실망스럽고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고모가 왜 지금까지 남자 하나 못 만나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줄 알아? 고모 성격을 봐봐.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해외 가서 남자 찾는다고 고모 성격 맞춰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남 인생 망치지 말고 그냥 평생 노처녀로 혼자 살아. 애미 너 정말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너희들 그냥 가버리면 여기에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이대로 떠나버리면 굶어 죽는다는 거 몰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집 처분하면 되죠. 둘이서 살기에는 너무 넓잖아요. 둘이 사는데 큰 집이 뭐가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 이 집 너무 낡아서 조도 안 가지겠지만 그래도 돈이 다 떨어져서 먹고 살기 힘들면 헐값이라도 처분하세요. 투자 목적으로 사가는 사람 분명 있을 거예요. 정말 이럴 거예요? 오빠가 이런 사실을 알면 좋아했겠어요? 서로 안 좋은 감정 있다 보면 얼굴 붉히고 몸싸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가 한 가족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좀 지나쳤던 것 같으니까 먼저 사과할게요. 그 사과 나는 받아줄 생각 없는데 오늘 하루 잠깐 그랬다면 이해라도 하지. 그 사람 세상 떠나고 2년 동안 어떻게 했어? 내 아들 해외에서 근무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던 것 뿐이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었다고. 오늘이 지긋지긋한 관계 끊어낼 수 있는 시간인데 내가 이 시간을 놓칠 것 같아?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냥 평소대로 해. 어차피 내 결정이 바뀔 일은 없을 테니까.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설 명절은 그렇게 서로에게 아픔만 남겨진 채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제 딸은 아들의 도움을 받아 해외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잠깐 지낼 임시 거처를 마련했는데 시모와 신우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몰래 찾아가 퇴근할 때 미행해서 저희 집을 알아낸 거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떠나게 되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지니까 발등에 불이 붙어버린 거였죠. 별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 딸을 집으로 들여보낸 뒤 문을 닫으려는데 신우가 현관문 틈 사이로 발을 껴넣더니 1분만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려고 용건만 말하라며 1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정말 우리만 여기에 놓고 떠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면 용서받을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어요? 분명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텐데 이대로 그냥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앞으로 진아랑 세연이한테 잘할게요. 그동안 세연이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면 되잖아. 거기 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그냥 엄마랑 나 데리고 가기만 하면 돼. 다른 거 바라지도 않는다니까. 이미 배는 떠났다고 했잖아요. 더는 그쪽들 얼굴 2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데 구차하게 자꾸 이럴 거예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 충분히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하겠다는 거잖아. 애미 너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당연히 보답해줘야지. 제가 바라는 건 우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길게 대화할 수가 없어요.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요. 1분 지난 것 같은데 볼일 끝났으면 문 닫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다. 이 정도면 다 보여준 거 아니니? 너한테 했던 몹쓸 짓들 전부 다 사과하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내 하나뿐인 아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어느 어미가 온전한 정신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 장남인 내 아들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서 지금도 아들 생각만 하면 북받쳐 오른다고. 너도 자식 가진 입장에서 내 마음 이해할 수 있잖아. 잠깐 정신 나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우리 다시 잘 해보자. 너희들 전부 떠나고 나면 남겨진 나랑 내 딸은 아등바등 살다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텐데 너도 그건 원하지 않잖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둘 다 사지 멀쩡한데 왜 길거리에 나앉을 생각부터 하는 거죠? 이럴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그것부터 고민하세요. 내 아들 따라가서 주는 용돈 받아가며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저에게는 지금이 이 악연을 끊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절대로 같이 떠날 생각 없으니까 그만 연기하고 돌아가시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경찰 부를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진우가 할미 왔다. 정말 할머니 여기에 두고 갈 거니? 굶어 죽길 바라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그런 건 아니지? 잠깐 할미 얼굴 좀 보고 대화할 수 없겠어? 오늘 첫 비행기로 이미 떠났어요. 가기 전에 저한테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이미 제 아들은 두 사람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고 평생 얼굴 볼 생각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 부르기 전에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서로 얼굴 마주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저에게는 상당히 역겹거든요. 시모와 신우는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자 제 팔을 잡고 눈물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와 제 딸이 받은 상처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 사람들을 밀친 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찾아온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계속해서 오길래 경찰들의 도움을 받아 더는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던 시모와 신우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절대로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저희 가족은 모든 준비가 끝나서 아들이 있는 곳으로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딸이 다니던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서 갑자기 퇴사하는 게 마음에 걸려 그 일만 마무리 짓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일을 좋게 마무리하고 모든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내일이면 저는 한국 땅을 벗어나 아들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텐데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제 입장에서 많이 불안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제가 거주하게 될 그곳이 한인타운과 가깝고 제 딸도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될 정도는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새로운 시작이라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의 삶보단 100배, 1000배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시모와 신우가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한 번 틀어진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는 않네요. 더는 고민하지 않고 뒤돌아볼 생각도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알아서 먹고 살겠죠. 여러분들께서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도움받을 수 있는 일들이 갑자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완만한 관계 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선 언제나 지혜롭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어릴 적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 전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거든요.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여러 친척들 집을 전전하며 눈칫밥 먹고 살다 고등학교 진학 후부터는 저 혼자 독립해 살았어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탓도했다가 다시 꿋꿋이 마음 먹었기도 했었는데 연애를 할 때마다 결혼은 나에겐 사치구나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는 왕자님 같은 남편을 만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낳게 되었네요. 더군다나 남편은 넉넉한 집안에서 온갖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는 게 가당키나 할까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예상외로 시부모님은 절 온전히 받아주셨죠.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시댁에서 절 싫어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형님이었어요.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형님은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셨는데 아주버님은 1년 순수익이 억 단위를 넘어가는 사업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그런가 결혼할 때부터 형님은 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첫 명절날 전 그래도 성의를 보여야 되겠다 싶어 손수 만든 다가를 가지고 갔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거 제가 이번에 직접 만든 다과예요. 처음 만든 거라 맛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성으로 만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 좋은 선물로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많이 연습해서 더 맛있고 다양하게 만들어 볼게요. 남편한테 하나 먹어보라고 하니 그래도 꽤 잘 따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 이걸 어떻게 손수 만들었어? 전문가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든 것 같은데? 나는 이걸 작은 애 네가 직접 만들었다고 생각은 못하고 어쩜 이렇게 고급스러운 곳에서 잘 준비를 했을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아까워서 어떻게 먹니? 너무 대단하다. 역시 우리 작은 애가 손재주가 정말 뛰어나. 그렇지? 일도 바쁠 텐데 이런 것까지 손수 다 신경 쓰고 너무 고마워. 어머님, 달달한 거 잘 안 드시는데. 동서 아직 센스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이렇게 다가만 드릴 게 아니라 성의도 보여야지. 어머님, 이거는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어머님 저번에 이 화장품 찾으셨죠? 저번에 출국하면서 하나 준비했어요. 피부 케어받고 난 후에 쓰면 좋다고 해서 관리 받으실 수 있게 회원권도 넣어놨어요. 동서, 선물은 이 정도는 해야지. 고작 다가로 끝내려고? 형님 클래스에 제가 못 따라가겠네요. 어머님 다가를 잘 안 드실 거라 생각을 못 했어요. 제가 미리 여쭤볼 걸 그랬나 봐요. 보기에 너무 예뻐서 어머님 아버님 받아보시면 좋아할 거란 생각에 깊게 생각을 못 했네요. 다음에는 좋은 선물로 잘 준비해 볼게요. 아니야. 내가 다과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나씩 먹으면 얼마나 좋니?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내어주기에도 너무 좋은 선물이잖아. 고마워. 이런 거 나는 나이가 많아서 잘 몰라. 내가 작은 애한테 좋은 정보 들었네. 고마워. 나는 이게 정말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해. 마음도 정성도 모두 들어갔잖니. 다음엔 나랑 한번 같이 만들러 가자. 알았지? 동서는 좋겠네. 이렇게 마음 넓으신 시부모님이 어디 계셔? 동서 이번이 첫 명절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알지? 안 그래도 내가 동서 이럴까봐 말 좀 해주려고 했는데. 다음에는 나한테 좀 물어보고 준비해. 솔직히 동서는 이럴 때 어떤 거 준비해야 하는지 모를 거 아냐. 형님은 처음부터 저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시기도 했어요. 그냥 툭툭 던지는 말뿐이었는데도 전 깊은 상처가 되기도 했죠. 처음에는 제가 자격지심이 있어 형님의 말을 조금 오버해서 듣는가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이 절 무시하고 있다는 게 확신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은 가족 모임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형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동서, 오늘 약속 어디서 있다는 거 안 들었어? 아무리 퇴근하고 바로 왔다지만 좀 옷차림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동서 좀 괜찮은 옷은 없었어? 아마 다른 시댁 식구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을 텐데 동서한테 뭐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총대를 매는 거야. 동서 좀 옷 제대로 된 걸로 준비해. 아무리 전에 어떻게 살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시댁 수준에 맞춰야 하지 않아? 네? 아, 제 옷차림이 왜... 저 오늘 깔끔하게 입었는데요. 저번에도 형님이 뭐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입었는데 남편도 괜찮다고 했거든요. 뭐가 좀 이상했나요? 너무 아무것도 꾸미지 않아서 그런가요? 동서, 그런 자리는 못해도 가방 하나 아니면 주얼리 하나 제대로 된 거 하고 다녀야지. 동서, 명품 브랜드 이런 거 잘 모르지? 하긴 동서하고 다니는 옷들 보니까 모를만도 하더라. 그래도 이젠 공부를 좀 해야 하지 않아? 시부모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 거지. 주변 보기 얼마나 창피하시겠어.
며느리라고 둘 있는데 하나는 훅 떨어져 보이니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냐고. 내가 제대로 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는 아휴, 아니다. 그냥 다음에 옷 살 때 나한테 확인 좀 하고 사. 아무거나 막 사지 말고. 형님, 저는 그냥 지금 제가 사는 옷들이 편하고 좋아요. 형님이 어떤 걸 갖춰 입으라고 하시는지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제 벌이에서는 이게 제일 괜찮은 옷들이고 오버하면서까지 맞춰 사고 싶진 않아요. 만약 시부모님이나 다른 시댁 식구들이 제 옷차림이 불편하고 같이 다니고 싶지 않으시다면 좀 더 고민을 해볼만 하겠지만 굳이 지금 바꿔야 하는진 모르겠어요. 결혼하면 시부모님 체면도 생각을 해야지. 동서벌이야 코딱지만 하겠지만 서방님이 적게 버는 것도 아닐 건데 왜 아등바등 사는 줄 나는 도통 이해를 못하겠네. 동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수준 이상 사람들이 한 달에 미용으로 쓰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동서 그렇게 자존심 부릴 게 아니라 급을 맞춰야 그것도 예의인 거야. 동서가 지금 부리는 건 알량한 자존심이라니까. 형님은 매번 가족 모임을 할 때마다 제 옷차림을 지적했죠. 사실 제가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는 직장 동료들이 어디 좋은 곳 가는 거냐며 오히려 놀라워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제가 급이 떨어진다며 말을 하셨는데 막상 시댁 식구들이 입고 오는 옷들을 보면 그냥 평범하게 입고 오는데 형님은 유독 저에게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어느 날은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형님이 차를 바꿀 거라고 하셨죠. 어머님, 아버님, 저 이번에 차 바꾸려고요. 저는 전에 타던 차도 괜찮은데 남편이 그래도 차 안전하고 괜찮은 걸로 바꾸는 게 낫지 않냐고 해서 바꿔요. 아마 다음 주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 전에 타던 차는 동서 주려고요. 동서, 내가 동서차 사려면 수십 년은 더 남은 것 같아서 그냥 내 거 동서 줄게. 형님, 저 면허가 없어요. 저 주셔도 운전을 못해서 타고 다니지 못해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차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트라우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깜빡하셨나 봐요. 면허는 아직 딸 생각은 없고 아마 앞으로도 면허는 못 딸 것 같아요. 동서, 그거는 다 핑계야. 사람이 충격받고 가슴 아픈 일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지. 무슨 그것 때문에 면허를 못 따? 혹시 면허학원 등록하는 게 비싸서 안 다니고 있는 건 아니지? 에이, 그 정도는 너무 아끼는 거 아니야? 동서 잘하면서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면허는 있어야지. 동서 면허 없다고 하면 어머님 아버님은 뭐라 생각하시겠어? 동서, 설마 나한테 차 받는 거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신 부모님 핑계까지 대는 거 아니지? 그래, 알았어. 내가 공짜로 주면 너무 불우이웃 적선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줘, 그럼. 아니요. 제가 운전할 수 있으면 차 그냥 주시면 너무 좋죠. 근데 제가 운전대만 잡으면 긴장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정신이 아득해져서 운전을 지금은 할 수 없겠더라고요. 다음에 면허 취득하게 되면 그때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느 세월에 면허를 딴다고. 내가 보기엔 핑계 같은데? 동서 이런 거에 자존심 세우면 안 되는 거야. 원래 부족할수록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받을 건 받아야지. 에휴, 그래. 동서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 이걸 그냥 꽁으로 받겠어? 내가 동서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는 동서 이런 거 챙겨주면
엄청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자존심은 챙기나 보네? 은근슬쩍 절 무시하는 형님의 말에 점점 신경이 쓰여갔지만 형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줬어요. 특히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시모가 항상 절 걱정해 주셨어요. 형님은 그런 시모의 태도를 보고선 더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둘째야, 일하는 거 힘들지 않니? 안 그래도 내가 이번에 가족들 보약 지으면서 네 것까지 넉넉하게 지어서 보냈어. 기력 회복에 좋은 약재 넣어서 푹 고아 만든 거니까 골고루 잘 챙겨서 먹어. 주변에 물어보니 요즘 애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다들 안쓰럽다고 하더구나. 우리가 너무 우리 욕심에 자주 만나서 보자고 했지? 다음에는 굳이 피곤한데 나오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그 정도만 얼굴 보고 소식 전하자꾸나. 어머님, 감사해요. 늘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릴 뿐이에요. 그래도 전부터 제가 열심히 하고 싶었던 일이라서 그런지 점점 하면서 더 재미 느끼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회사에서 좋은 소식까지 있다고 하니 저 결혼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동서는 땡 잡았지. 솔직히 서방님은 동서보다는 좀 잘 사는 집 외동딸한테 장가가는 게 더 잘 어울리지. 내가 동서랑 결혼한다고 주변에 말하니까 얼마나 뜯어 말리라고 했는지 알아? 서방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줄을 섰을 텐데. 어쨌든 그만큼 끈질기니까 동서도 죽기 살기로 서방님 꼬셨겠지. 어머님, 요즘은 마트 일하는 사람들이 더 갑질해요. 동서도 마트에서 일하니까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걸요? 큰애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구나.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퇴근해서도 얼마나 힘들겠니? 둘이서 고생하며 돈 벌고 알콩달콩 사는 걸 보니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그래. 큰애야 가사만 신경 쓰면 되지만 작은애는 가사도 해야 하고 바깥일도 해야 하지 않니? 아무리 남편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어쨌든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말이야. 어머님,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자기 맞벌이 하니까 남편도 똑같이 집안일 해야 한다고 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동서도 그럴걸요? 서방님이 월급은 몇 배는 더 많이 받아도 동서는 똑같이 살림해야 한다고 할 텐데 어머님은 그런 거 화나지 않으세요? 나는 나중에 내 자식이 와이프한테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하면 복장 터질 것 같은데. 형님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나 행동을 마치 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말에 반응을 하면 형님은 역시나 그렇구나 하면서 확정을 해버리니 아예 반응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가 형님은 날이 갈수록 저에 대한 공격성을 더 뚜렷하게 보이셨죠. 어느 날은 일하고 있다가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형님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건 찍혀 있더라고요. 형님,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10통화 넘게 찍혀 있던데. 일하고 있어가지고 형님 전화를 못 받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여러 번 전화 거신 거 보니까 급한 일로 저한테 연락 주신 것 같은데 급한 일 있으신 거예요? 아, 그 전화? 아까 내 친구들이랑 동선의 백화점에 들르면서 전화한 거야. 내 친구들 알지? 걔네들
다 재벌집에 시집 갔거든. 내가 동서 일하는 곳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딱 거길 가겠다고 하니 어쩌겠어. 혹시라도 거기서 마주치면 너무 난감하잖아? 그래서 나 보더라도 모른 척 해달라고 하려고 그랬지. 근데 가다가 다들 급한 일 있다고 가가지고 괜찮았어. 근데 동서는 일하면서 전화도 못 받는 거야? 아, 근무 중에는 통화는 잘 안 하고 있어서요. 근데 왜 모르는 척 하라고 하신 거예요? 형님 오셨어도 저랑 마주치지는 않으셨을 것 같긴 하지만 살짝 좀 서운하네요. 제가 형님 아는 척 하는 게 불편하셔서 그래요? 아니, 솔직히 좀 그렇잖아. 같은 시댁에 시집 왔는데 누구는 여유롭게 생활하고 누구는 치열하게 돈 벌고 그러면 약간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거든. 내가 그리고 동서 배경 이런 건 지인들한테 하나도 말을 안 해놓아가지고 다들 그런 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해. 서운할 게 뭐가 있어? 동서 배경이 좀 그런 건 사실이고 백화점에서 일하는 것도 사실인데. 형님의 날카로운 말들은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거나 칭찬을 받을 때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가족여행을 갔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일정에 문제가 생겨 숙소에서 직접 밥을 해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전 혼자 살면서 이것저것 다 해 먹어 봤으니 재료나 이런 거 부족해도 식사를 준비할 수 있었죠. 그걸 보고선 시댁 식구들이 절 많이 칭찬해 줬어요. 재수씨, 역시 재수씨는 손재주가 좋네요. 안 그래도 내가 저번에 집에서 재수씨가 했다던 찌개 먹고 반했는데, 역시 재수씨야. 진짜 식당 하나 차려도 인기 많겠어요. 재수씨가 손맛이 이렇게 좋으니까 동생이 매일 집에 일찍 들어가려고 하는 거네요. 어떻게 재료도 별로 없고 양념들도 부족한데 뚝딱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네. 형, 대박이지? 와이프가 음식 솜씨가 정말 좋다니까? 안 그래도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진짜 맛있다고. 나는 와이프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지 이번에 같이 살면서 더 느꼈다니까? 연애할 때 도시락 싸준 거 먹고선 사온 거 아닌가 의심할 만 하지? 그래, 그래. 네가 안 그래도 연애할 때고 결혼하고 나서도 재수씨 음식 솜씨가 너무 좋다면서 매번 말했잖아. 그때는 나도 못 믿겼는데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진짜 대박이네. 재수씨는 어쩜 이렇게 뭐든 척척 잘해요. 나도 어느 정도 요리할 줄 아는데도 재수씨 손맛은 못 따라갈 것 같아. 엄마도 저번에 요리하는 거 보더니만 엄청 칭찬하시던데. 재수씨 진짜 가게 할 생각 없어요? 요리사 해도 되겠어. 또, 오버한다. 그만 띄워줘. 나는 이럴 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던데. 동서가 어릴 적부터 부모 없이 커가지고 혼자서 밥 해 먹은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 그게 이렇게 다 티가 나는 거라니까. 솔직히 우리야 부모 사랑 잔뜩 받으면서 부엌에 제대로 들어가 본 적도 없겠지만 동서는 부모도 없이 혼자서 크면서 밥은 해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 당연 음식 솜씨가 좋을 수밖에. 난 너무 마음이 아픈데? 훈훈했던 분위기도 제 칭찬이 들려오면 형님은 맥없이 끊어버렸고 어색한 기운이 감돌기도 했어요. 뭐 하나 잘할 때마다 부모가 없어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잘하는 거라며 말을 꺼내니까 주변에서도 더 이상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형님의 그 미운 마음이 더 커졌던 계기가 있었는데 원래 저와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서로 이를 사랑하기도 했고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피임을 했는데 저희와는 다르게 형님네는 5년 넘게 수십 번을 노력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동서, 나한테만 솔직히 말해봐. 사실은 동서네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사실대로 말하기 좀 그러니까 시부모님한테는 그냥 아이 낳을 계획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나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 우리야 뭐 남편이 좀 바쁘고 그러니까 타이밍도 많이 놓쳐서 생기기 어렵지만 동서네는 바쁘지도 않고 솔직히 아이 가지려면 애초에 지금 애가 생겼어야 하는 시기긴 하잖아. 저희 아이 가질 생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아직 좋은 부모가 될 거란 확신도 없고 그리고 아직은 일에 집중하려고요.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 노력해 보기로 했어요. 저희도 혹시나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돼서 검사도 다 해보긴 했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다 괜찮은데 임신을 안 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그냥 나한테는 솔직히 얘기해도 돼. 동선에 문제 있는 건 맞지? 동서, 자궁이 별로 안 좋은 거야? 동서 생리통 때문에 매번 힘들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잘 안 생기는 건가? 내가 난임 클리닉이라도 소개해 줄까? 우리야 남편이 워낙 바빠서 그렇지. 사실 본격적으로 준비하면 임신은 되긴 하거든. 근데 동선에는 우리처럼 바쁜 것도 아니니까 더 걱정되긴 하겠다. 그렇게 수십 번을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을 안 하는 거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라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직장에서도 자리를 잡고 원하던 승진도 하게 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자녀 계획을 하게 되었죠. 특별하게 노력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 소식을 알리자마자 형님은 축하하는커녕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동서,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험관 시술했던 거야?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만 결국에는 시험관을 했네. 어떻게 나한테 속여가면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냐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동서, 나 시험관 시술 어땠냐고 물어봤던 게 다 동서 임신하려고 그랬던 거지? 와, 동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아니요. 저희 시험관 안 했어요. 그냥 자연 임신이고 형님한테 시험관 물어봤던 건 그냥 안부 물어보다가 형님이 얘기 꺼내신 거잖아요. 애초에 제가 저희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당장 아이 계획이 없었을 뿐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형님이 마음대로 생각하셨고요. 그럼 지금 내가 화내는 게 이상하다는 거야? 동서 생각을 해봐. 세상 천지에 동생이 형보다 먼저 아이를 낳는 집안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끼리 족보가 꼬이는 거라고. 그런 것도 좀 생각해가지고 임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맏며느리라곤 하지만 어떻게 집안 생각은 하나도 안 할 수가 있냐고. 동서 해도 너무한다 정말.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만날 때마다 저에게 불평불만을 말하더니 출산을 하고 나서도 아이가 못생겼다는 둥, 머리가 큰 것 같다는 둥, 콧대가 없다는 둥 매번 시비를 걸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돌 즈음 남편과 상의를 해 전 복직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애정을 갖고 다녔던 회사였기에 시댁 식구들 모두 제 복직을 응원해줬죠.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지만 10년 넘게 근무를 해온 곳이었고 제가 온 힘을 다해 근무를 했던 걸 알았던 남편은
감히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라고 하지 못하겠다며 복직을 지지했어요. 남편이 나서서 절 지지해주니 마음이 더 든든했고, 거기다가 남편의 지지에 시댁 식구들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형님은 저에게 철없다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돌 갓진한 아이 놔두고 복직할 생각을 해? 동서는 모성애가 없는 거야? 아무리 모성애가 없다고 해도 그래도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엄마가 곁에서 키워야 하는 거 아니야? 동서가 서방님한테 일 쉬고 아이 보라고 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난 시부모님이 동서가 상처받을까봐 하고 싶은 말 못하신다고 생각해. 어떤 부모가 그렇게 뒷바라지하면서 키운 자식, 아이 키운다고 커리어 쉬라고 하겠어. 형님, 저는 엄마지만 남편은 아빠예요. 제가 출산휴가 하는 것까지 거의 1년 반 쉬었는데 이제 바톤 터치 해야죠. 그리고 남편이랑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기도 하고 남편이 먼저 절 응원해줘서 복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걱정이야 이만저만이 아니죠. 아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니까 복직하는 게 괜찮은 선택일까 고민도 많았는데 다행히 남편이 먼저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해줘서 수월하게 선택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쉰다고 바로 복직을 해? 주부가? 여자는 일을 해도 원래 해야 하는 본분이라는 게 있는 건데 동서는 아직 좀 철이 없는 것 같아. 아무래도 부모님 일찍 여의고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게 있긴 하네. 동서, 내가 동서보다 결혼도 일찍 했고 나이도 많으니까 충고 한번 할게. 이런 건 동서만 생각해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엄마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니까 모든 걸 다 생각하고 결정해야지. 너무 철없는 선택인 것 같은데? 나중에 분명 후회해. 내 주변에서도 이렇게 복직했다가 커리어도 망가져, 애도 망가져. 난리인 애들 많다니까. 형님의 우려와는 다르게 전 복직을 하고선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았고 승진까지 성공할 수 있었죠. 남편은 아이를 저보다 더 살뜰하게 봐줬고 집안일도 척척 잘해줬어요. 저희 집은 그렇게 화목하게 안정을 찾고 있었지만 형님네는 점점 안정이 깨져가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사업가셨는데 경기 불황 때문인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당장 생활비도 마련하기 힘들 정도로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결국 형님께서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셨죠. 거기다가 우연히 형님이 지원한 곳이 저희 백화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입사 면접을 보러 온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참 지나고선 제가 있는 시식 코너에 불쑥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있던 자리에서 옷자락을 휘두르다가 그만 기름이 옷에 튀기고 말았어요. 어머, 이게 뭐야? 아니 여기는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손님이 바로 앞에 섰는데 기름을 이 정도나 튀길 수가 있어? 이제 나 면접 보러 가야 하는데 네가 기름 튀겨 다 망쳤어. 세탁비 1,000만 원 지금 당장 물어내.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함부로 기름을 휘둘러?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만 여기서 이렇게 요리나 하고 있었던 거야? 참나, 이것 가지고 시댁 식구들이 그 난리였다니. 고작 이따위인 애한테.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따위요? 형님, 아무리 제가 어리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죠. 여기 세탁비 10,000원이요. 도대체 뭘 망쳤다고 하는지 전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면접 시간 훨씬 더 지난 거 알고 계시죠? 애초에 절실한 마음이 없으니 면접을 볼 생각도 없겠죠. 면접 보고 합격이라도 하는 날엔
지금까지 놀고 먹던 게 끝나니까. 뭐? 네가 어떻게 알아? 첫인상을 잘 보여야 하는데 지금 네가 내 코트에 기름 튀기는 바람에 온몸에 기름 냄새 범벅이고 옷까지 지저분해서 책임자가 날 보고선 채용이라도 하겠어? 이렇게 망친 거 네 책임이니까 네가 다 책임져. 여기서 음식이나 하고 있는 애가 뭘 알기나 하겠어? 너 같은 애가 여기 정직원이나 꿈꿀 수가 있겠냐고. 이걸 어쩔 거야? 진짜 뻔뻔하시네. 인사 책임자가 난데 어차피 넌 나가리야. 어떻게 면접 시간을 놓치냐? 아니, 일부러 안 온 건가? 그동안 놀고 먹으면서 편하게 살았으니 이젠 고생길 좀 밟아봐야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말 재밌겠네. 사실 형님은 제 직장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단순히 마트에서 시식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아셨던 거였어요. 그렇지만 전 백화점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날은 시식 코너에 갑자기 이슈가 생겨 직접 내려가 살펴봐야 했던 거였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형님이 나타나셨던 거죠. 난리를 피우며 1,000만 원을 세탁비로 요구했다는 게 온 백화점에 퍼지게 되었고 결국 사장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형님의 행패는 시부모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이 만나게 된 가정에서도 사장님이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사장님은 시부모님과 친한 지인이셨고 그동안 저를 좋게 보셨던 사장님께서 좋은 신부감을 소개해달라는 시부모님의 부탁으로 남편과 연결을 시켜준 거였어요. 그렇게 형님의 행각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아주버님은 형님께 이혼 청구를 하셨어요. 형님은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월 1,000만 원씩 사치를 부리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를 줄이게 되니 사치를 줄이지 못했던 형님은 아주버님 몰래 대출을 받기까지 했다더라고요. 형님은 억울하다며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동서, 나 진짜 억울해. 남편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내 말은 아예 듣질 않으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솔직히 동서는 나 이해하지? 여자들은 관리해야 할 게 너무 많잖아. 그 중에서 괜찮은 걸로만 한 거야. 내가 예쁘고 그래야 남편이 밖에서 딴짓 안 할 거 아니야. 동서는 나 이해하지? 그렇지? 솔직히 그때는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동서한테 그렇게 한 건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나도 마음이 힘들어서 그랬어. 형님, 마음이 힘들다고 다 그렇게 행동하진 않아요.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독하게 악착같이 살아서 어릴 적 힘들게 산 거 다 티난다고. 저는 그거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제가 악착같이 살아야 남편이고 저고 열심히 가정 꾸릴 수 있고 더 힘낼 수 있잖아요. 근데 형님은 한 번이라도 아주버님 생각해서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있으니 억울하신 거예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난 곱게 자랐으니까 결혼하고서도 가사 도우미 오셔서 다 해주시고 그러니 뭐. 그래도 이게 다 쓸 데가 있어서 쓴 건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되잖아. 동서가 한 번만 남편이랑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어? 남편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동서 말은 들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좀 잘 설명해줘.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머님 아버님이 그때 얘기를 다 아시더라고. 혹시 동서가 그거 얘기한 건 아니지? 동서, 아무리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 다르다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난리를 피웠는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웃긴 거 아닌가요? 왜요? 저 무시할 때는 그렇게 비웃더니만 본인이 무시당하니까 못 견디겠어요? 참나, 사람이 이렇게 화장실 가고 나오고가 다르다니까. 이보세요. 그렇게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으면 직접 가서 얘기를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이렇게 끝까지 복장 터지게 하지 말고 본인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든가 말든가. 형님은 그 후에도 여러 번 저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 다시는 받지 않았어요. 형님이 사치를 부리고 재산을 탕진한 내역이 존재했기에 이혼은 성립되었죠. 당연히 형님은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위자료를 내뱉어야 했어요. 위기를 겪고 있었던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혼하시고 1년 뒤부터 다시 회복세를 찾았답니다. 반면 형님은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형님 친정에서도 쫓겨난 딸이 못마땅한지 나가라고 하는가 보더라고요. 8년을 경력 단절로 살았고 거기다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니 아마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가 봐요. 안 그래도 요즘 자꾸만 집 보증금이 없어 나가지 못한다며 도와달라는 뻔뻔한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렇게 무시하던 저에게 이런 부탁까지 하는 걸 보면 급하긴 한가 보다 싶기도 하네요. 남편은 차단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는 형님과의 질기고 질긴 인연을 끊어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배경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어쩔 때는 배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나 사람의 본성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생각이 들 때도 있네요.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